김 과장님 바람 펴서 와이프가 회사로 쳐들어왔어. 회사에 둘이 그지까지 하고 톡으로 야한 사진 주고 받다가 결국 와이프한테 걸렸다더라.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냐. 머리 뜯기고 아주 가관이더라. 김 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혹시 다른 여자 만나요? 요즘 많이 늦고 전화도 자주 피하고. 나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내 노트북을 뒤졌어? 내가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매달 월급 가져다 쓰면서 뭐 했어? 아들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옷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살았어야지. 아이들 학교에 사채업자가 찾아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은 한수정 어머니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다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수정입니다. 올해 52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던 제게 얼마 전에 큰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도박 그리고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반찬 가게가 부모님의 일터였어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입버릇이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이 많았던 건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성실한 모습은 제 가슴 속 깊이 새겨졌어요.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수원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저는 늘 첫 번째로 출근해서 마지막으로 퇴근했어요. 그렇게 4년을 근무하고 있을 운명처럼 제 남편 김재영을 만났습니다. 재영 씨는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도 적었죠. 하지만 회사 체육대회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재영 씨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체육대회 진행을 도맡아 하겠다고 나서 모든 행사를 완벽하게 이끌어갔습니다. 리더십이 있었고 능숙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었어요. 한수정 씨, 힘들지 않으세요? 늘 야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몸 축네요. 어느 날 퇴근길에 재영 씨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제 성실함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퇴근길이 달라졌어요. 수원역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골목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꿈은 언젠가 내 사업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남의 회사 일개 직원이지만 열심히 배워서 기회가 온다면 시작하고 싶어요. 재영 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재영 씨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그 꿈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됐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특히 제 부모님은 재영 씨의 불안정한 직장 문제를 걱정하셨어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변변치 못한 직장을 다닌다며. 하지만 재영 씨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꼭 성공해서 수정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믿어주세요. 정직하고 진중해 보이는 그의 눈빛을 보며 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어요. 시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형편이 어려워 아들의 결혼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미안해하셨죠. 신혼집은 수원 정자동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살림살이 대부분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방에서 함께 수제비를 끓여 먹으며 미래를 그렸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장을 보며 알뜰살뜰 살림을 배워갔어요. 재영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외주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했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노력으로
2년 만에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첫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재영 씨가 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눈물을 훔치던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따라 울었답니다. 민지는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재영 씨는 매일 밤 퇴근하면 민지를 안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추운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빼먹지 않았어요. 우리 공주님, 아빠가 꼭 성공해서 예쁜 집에서 살게 해줄게. 아기에게 속삭이던 남편의 모습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둘째 현우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수원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빌려서 겨우 계약금을 맞출 수 있었어요. 이사 날 재영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파트 사람이야.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겠어.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아침이면 재영 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저녁에 데리러 갔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5년 차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였어요. 재영 씨의 퇴근 시간이 서서히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은 회사 일이 많아서려니 했어요. 하지만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어느새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늦게까지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면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아, 거래처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사업 준비하느라 늦었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 두쩍 늘었어요.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았고 늦은 밤에도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화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하루는 회사 동료들끼리 수다를 떨 때였어요. 야, 김 과장님 알지? 김 과장님 바람 펴서 와이프가 회사로 쳐들어왔어. 상대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그 있잖아, 부려씨. 진짜? 걔랑 붙어 먹었대. 회사에 둘이 그지까지 하고 톡으로 야한 사진 주고 받다가 결국 와이프한테 걸렸다더라.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냐. 머리 뜯기고 아주 가관이더라. 김 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최근 재영 씨의 모습이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늦은 귀가, 수상한 전화, 휴대폰만 바라보는 모습까지.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다 자고 난 뒤였죠. 재영 씨는 늘 그랬듯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물어볼 게 있는데.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응? 하고 대답했죠. 혹시 다른 여자 만나요? 그제서야 남편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곧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요즘 많이 늦고 전화도 자주 피하고.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재영 씨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놓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지금 사업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거 알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남편의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재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도 못 썼네. 사업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볼 게 많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안심은 됐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재영 씨가 말하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지 계속 궁금해하기만 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주던 생활비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네가 좀 보탰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남편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업 준비를 한다고 하니 잠시 어려운 시기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가야 했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공과금에 대출이자까지 빠듯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민지야,
이번 달은 학원비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엄마, 괜찮아요. 집에서 공부할게요. 굳이 학원 안 가도 돼요. 고3을 앞둔 딸이 먼저 나서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제 어려움을 알아챈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3개월째 연체됐다는 겁니다. 남편이 매달 입금하기로 한 이자를 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재영 씨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미안해.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곧 해결될 거야.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해줘야 하지 않아요?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끄라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드가 한두 초과로 거절당하기도 했고 공과금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건드렸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VIP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베팅, 즉시 입금 시스템. 화면을 내리다 보니 입금 내역이 나왔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늦은 귀가, 수상한 전화, 줄어든 생활비.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보, 혹시 도박해? 나 감시하는 거야? 감시가 아니라 우연히 청소하다가 노트북이 켜져 있길래 그게 감시지. 그래서 내 노트북을 뒤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 도박하냐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야? 이자도 늦게 내고 그래서 돈 다 날리고 없는 거야? 돈이 왜 없어?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한 방만 터뜨리면 돼.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광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재영 씨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현관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편을 기다렸죠.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짧은 머리에 문신이 얼핏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정 티셔츠에 금목걸이를 한 모습이 왠지 불안해졌어요. 한수정 씨 되시죠?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남편분이 저희한테 돈을 좀 빌리셨는데 안 갚아서 이자가 꽤 불어났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시간 줄게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죠. 제일 예민할 때인데 학교에서 아빠가 도박꾼이라는 소문이 돌면 애들이 어떻게 하려나? 특히 큰 따님은 이제 입시 준비도 시작할 텐데 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뒤에 제 손이 떨려왔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문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사채업자들이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죠. 세상이 온통 어둠뿐인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아버지였어요. 수정아, 김서방, 어떻게 지내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얼마 전에 급하다며 찾아와서 돈을 빌려갔는데 곧 갚는다더니 연락이 없네.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냐? 돈이요? 얼마를? 나 말고도 네 동생한테도 빌린 것 같더라. 금거래처랑 계약했다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수술비로 모아둔 돈하고 동생 전세자금까지. 전화기를 잡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거였어요. 아버지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야 남편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모든 걸 해결하고 돌아올게.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만이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모든 걸 다 이해하려 했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행복의 조각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문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을 설명하며 실종 신고를 하려 했죠.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성인 남성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실종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이런 식으로 떠난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고 돈까지. 경찰은 제 말을 차분히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민사 문제로 다뤄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와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사채업자들은 결국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민지와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떠들며 들어올 줄 알았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날따라 두 아이 모두 풀이 죽어 보였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둘 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학교 교문 앞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 아빠한테 전에 돈 갚으라고 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다 봤어요. 진짜 아빠가 사채 썼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신경 쓸 것 없어.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다독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행방을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재영 씨가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연락이라도 닿으시면.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도 몰라. 근데 토박이라고? 우리 아들이 무슨...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채업자들이 애들 학교까지 찾아와요. 민지, 현우가 너무 힘들어해요. 전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아이들만이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매달 월급 가져다 쓰면서 뭐 했어? 아들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옷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살았어야지. 시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움은커녕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날 시댁을 나서면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심장 발작이었답니다. 원래도 심장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최근 들어 더 쇠약해지셨어요. 젊어서부터 고생이 많았던 터라 병원 신세를 자주 지셨는데 이번엔 산소호흡기까지 달게 되셨네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골골했던 손이 이렇게 여위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픈 어머니, 학교에서 상처받은 아이들. 이 모든 게 제가 우유부단했던 탓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기만 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기다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약 먹고 죽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쟤들을 돌봐주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도박 빚 해결 방법, 도장 위조 대출, 실종 선고, 이유.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실종 선고를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도장을 위조해서 받은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사채의 경우도 이자 제한법을 위반했다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모든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일단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채무부터 정리해보죠. 사채업자들의 협박도 모두 녹음해 두세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냉정한 현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종 선고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도장 위조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으니 그 부분으로 이혼 소송은 가능할 것 같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제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일이었어요. 부모님께 하나하나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죠. 아버지, 김서방이 도박으로 큰 빚을 졌어.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지내려고? 아이들은? 방 한 칸짜리를 얻을까 생각 중이에요. 애들한테도 사실대로 말을 해야겠죠.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그럴 것 없다. 집으로 들어와라. 2층 비어 있으니 거기에서 지내. 힘들 때 가족이 도와야지. 아버지,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 게 좋을 거야. 우리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고, 그리고 너도 일할 때 편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아빠가 도박을 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 그래서 엄마는 아빠하고 이혼하려고 해. 이혼한다고 해서 아빠가 너희 아빠가 아닌 건 아니야. 단지 엄마는 아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아파트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외할머니 댁에서. 엄마, 우리 힘들겠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다 컸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들의 의젓한 반응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더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도장 위조로 만들어진 대출 서류,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녹음, 불법 도박 사이트 기록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남편의 거짓말이 더 드러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필요했어요. 상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 때문에 휴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많이 힘들지. 한 과장 같은 직원이 오래 일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업무 시간을 조정해 줄 테니 필요한 날짜 미리 알려줘.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해 준다면 사장님께 급여 인상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 저를 이해해 주시는 상사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동안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실종 선고를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했어요. 동시에 남편의 도장 위조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법적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며 비로소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인천의 한 도박장에서 목격됐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찾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우리 가족에게 남은 상처들은 지울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이 났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친정으로 이사를 했어요. 2층에서 시작된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도 적응을 잘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 훨씬 안정된 것 같았죠. 처음엔 아파트를 팔고 친정으로 온다는 게 후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달 나가는 대출금도 없어졌고
빚쟁이들의 전화도 끊겼습니다. 무엇보다 식구들이 함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은 약이 된 것 같았죠. 남편의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힘이 된 것 같아요. 가끔 민지가 그래요. 엄마, 요즘 많이 웃으시네요. 현우는 며칠 전 처음으로 장래 희망을 말했어요. 나 변호사가 될 거야.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해주는 집밥, 아이들과 나누는 이야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그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결국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였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다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해요. 아직도 가끔 그때 제가 삶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찔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을 겪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정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두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서신 한수정님의 용기가 마음에 깊이 남네요. 부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을 듣고 조언의 말씀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